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서사는 그가 민주진보의 역사의식을 갖추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년공 시절을 보내며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진학 후 사법고시 합격, 그리고 이후에 사회운동가로서 변호사를 지낸 그의 이력은 정상적인 교육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암기식 지식만을 쌓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운동가, 변호사로서 그가 어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정치 여정을 보면 보다 넓고 깊은 차원의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기보다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분탕질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의 세부적인 사회 문제와 부조리에 저항하고 이를 직접 개선하고자 하는 행정가로서 그는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노무현의 정치적 성장 서사는 고등학교까지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하였고 사법시험 합격 후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정치인으로 발을 들여놓은 후에는 서슬푸른 군부 독재에 한가하였고 다수의 무모한 정치적 도전과 실패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에 정면으로 맞섰고 그 모든 근본 원인을 왜곡된 우리 역사에서 찾았으며 그의 정치 활동은 이러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패와 특권을 향한 저항과 개선의 여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무현의 역사관은 우리 사회 부조리의 근본 원인을 고착된 왜곡의 역사관과 그것에 기생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구가하는 부패한 권력구조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것을 혁파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념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이재명은 부패한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의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노무현은 왜곡된 역사와 그것을 발판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독재로 상징되는 부패한 정치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사회 부조리를 적법한 규범과 적정한 절차를 통해 개선하고 혁신해 나갈 수 있다는 마인드로 그가 성남시장으로서 보여준 행정적 성과들은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노무현은 사회 부조리는 구조적인 것으로 왜곡된 오랜 역사를 통해 고착화되어 왔고 따라서 이를 혁신하는 데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토대로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는 정치 이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는 이재명과 노무현에게 있어 어떤 역사적 좌표에 그리고 어떤 정치적 좌표에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에게 검찰 권력은 이재명 자신이 사회개혁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는 여러 세력들 중에 하나의 세력 정도로 인식되는 듯 합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은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 같고 이재명은 이런 검찰을 근본적인 혁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억압에서 살아남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서의 탁월한 행정적 리더십과 그 결과물로서의 여러 업적을 발판으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고 여기서부터는 행정가 이재명을 넘어서 정치인 이재명으로 정치 무대에서 그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며 결국에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의 검찰 권력과 대권 경쟁을 하기에 이르렀고 윤석열은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갖은 법기술을 동원하여 압박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이재명은 검찰 권력의 대척점에 있는 정치적 투사의 지위까지 자연스럽게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윤석열의 핍박의 결과 이재명은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에 맞서 갖은 정치적 고초를 겪고 생명까지 위협을 당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서사와 이명박의 탄압에 의해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던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서사에 비견되는 민주진영의 리더이자 정치 투사로서의 서사를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주진보 시민들과 진성 민주당원들은 이러한 이재명에게서 김대중의 강인한 정치적 생명력과 노무현의 소탈하면서도 투사적인 정치 행보를 이입하였고 그 결과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과 함께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적 좌표에 자리 잡은 민주주의와 진보 진영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시민들과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이 노무현이 주창하고 문재인과 조국으로 이어지면서 그 역사적 의의와 실천력을 정장해온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저한 개혁으로 이를 완수해 줄 거라는 철떡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서사와 역사적 좌표를 설정한 것은 민주시민들과 진보 진영의 섣부른 기대감과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노무현과 같이 전투적으로 검찰개혁에 임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의 검찰 권력으로부터의 끊임없는 핍박에서 살아남는 생존 과정이었고 그 반사 효과로 검찰개혁의 주체로 인식되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 권력의 피해자는 검찰개혁의 주체라고 하는 등식이 작용한 것이었고 정작 그 피해자가 그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관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재명은 검찰 권력의 피해자로서 그것으로부터 생존하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정치적 목표였던 것에 불과한데 민주시민들과 진보층에서는 그런 피해자인 이재명에게 감정이입과 역사적 대의이입을 함으로써 그를 검찰개혁의 필연적인 주체로 옹립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옹립이란 표현을 쓴 것은 그런 이재명을 12.3 내란까지 극복하면서 대통령으로 올리면서 민주시민들은 그가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완수해 줄 거라는 기대에 대해 숭고한 사명을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지금은 검찰개혁에 있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 1년간을 이재명은 어떤 자세로 검찰개혁을 대하고 어떤 방법론으로 이를 실천하려 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노무현에 있어 검찰개혁은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노무현에게 있어 검찰 권력은 단순히 사회의 제기득권 세력들 중에 하나인 세력이 아니라 국가와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근본 구조를 결정하거나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상위의 정치 집단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검찰 권력의 구조와 그 폐해는 오랜 왜곡된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이 곧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의식개혁이라는 인식으로 검찰개혁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노무현은 검찰개혁에 있어 그들로부터의 생존이라는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를 혁파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찰개혁을 주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현의 시대정신은 문재인과 조국에 이르러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행되었고 그러자 윤석열이라고 하는 희대의 배신자이자 독재자의 등장으로 조국은 멸문주화를 겪게 되었으며 이재명은 그 반사이익으로 또 다른 검찰 권력의 피해자로서 정치 무대에서 그 존재감을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무현에게서 검찰개혁은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 정신이지만 이재명의 검찰개혁은 과연 노무현의 검찰개혁과 같은 그런 역사적 의의와 무게감을 담보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입니다. 이재명이 대권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호한 스탠스는 그가 노무현과 비교해서 검찰개혁을 정치사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좌표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재명의 심중을 그대로 드러낸 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오염된 정치 슬로건으로 변질되었다. 이 말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는 의미이고 그 세력은 다름 아닌 검찰개혁을 주창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민주당 내의 무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지목한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검찰개혁 완수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외치는 정청래와 민주진보진영의 진성 검찰개혁론자들을 향한 발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무현의 검찰개혁의 역사적 의의와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의 이 발언은 검찰개혁 자체를 조롱하는 말인 동시에 검찰개혁의 역사적 의의를 내던져버린 망언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검찰개혁은 노무현의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검찰개혁은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이고 검찰개혁의 완수를 외치는 민주진보 시민들의 검찰개혁 역시 노무현의 검찰개혁입니다. 이재명의 위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이재명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수준의 하나의 정치적 아젠다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역사적 과제는 아니라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뛰어든 정치적 아젠다가 있기는 했습니까? 우리 민주 진보 시민들과 진성 민주당원들이 그에게 부여한 내란 척결 완성과 검찰개혁 완성은 과연 이재명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루어내어야 하는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란 동조 세력의 성원들을 연이어 중용하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한 미온적이고 모호한 그의 태도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대권 가도에서 민주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내란 척결 완성과 검찰개혁 완성은 이미 이재명 자신의 표현 그대로 오염되어 버린 정치 구호로 전락하여 버렸고, 그런 결과를 초래한 자가 바로 이재명 자신입니다.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하는 정치적 아젠다는 노무현에게는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 정신이었던 반면 이재명에게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이자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검찰 권력의 또 한 명의 피해자, 아니 피해자의 수준을 넘어서 희생자가 되어버린 조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검찰 권력의 피해자 수준이라고 하면 조국은 검찰 권력의 미정유의 희생자로 멸문지화를 당했고, 검찰 권력의 피해자는 곧 검찰개혁의 주체자라고 하는 등식을 적용하면 조국은 검찰개혁의 적자로서 이재명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무게를 가지는 존재가 됩니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이루어지고 조국이 국회로 다시 입성을 했다면 검찰개혁의 아젠다는 조국과 박은정이 주도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검찰개혁의 미온적인 태도를 가진 이재명에게는 매우 큰 압박이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호와 홍익표 두 명의 정무수석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이재명의 의지라고 흘렸지만 그 실질은 이재명은 이런 합당을 반대했을 거라는 데 무게를 둡니다. 소위 친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자들이 이재명의 의지가 합당이라고 공표했음에도 너무도 당당하게 합당은 절대 없을 거라고 천명하는 모습은 가면 속에 가려진 이재명의 정치적 민낯과 그 실체를 여지없이 노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국의 검찰개혁은 노무현의 검찰개혁을 잇고 보다 실천적인 개혁으로 나아갔고, 하지만 그 결과 윤석열의 반란으로 검찰 권력의 미정유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조국은 당당히 실행을 살았고 이재명의 사면조처로 다시 정계에 복귀하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추진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에 의해 거부를 당했고 또 평택을 해서 민주당의 전략에 고배를 마시고 정치적 야인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른바 문조틀레유라고 하는 멸칭의 일원으로 친명 세력으로부터 갖은 조롱을 받고 있으며 부당한 악마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설마하는 우리로 남아있었지만 이러한 멸칭의 배후에 이재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국과 이재명의 연합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은 자신이 정치적 목적 달성에 있어 조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국을 동지가 아닌 가장 강력한 정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노무현과 이재명의 검찰개혁을 정리하면 검찰개혁을 두고 역사적 과제와 시대정신이라는 인식 여부에서부터 그 궤를 달리하고 있고, 따라서 이재명에게 노무현의 검찰개혁을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민주시민들은 곧 자신들의 이러한 요구는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각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국이 정치적으로 재기하여 검찰개혁의 주체로 다시 등장한다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조국과 이를 방어하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기이한 정치 구도를 우리는 목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구도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형성되는 것이 검찰개혁의 동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궁극에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을 선거를 통해 조국을 일단 이러한 검찰개혁의 무대에서 실족하게 만든 데는 이재명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의 실체가 드러났고 따라서 조국의 정치적 선명성과 검찰개혁의 적통성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조국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차기 대권은 조국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 검찰개혁의 실패나 미온적인 수준의 개혁은 자신의 정치 생명에 종지부를 찍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음이 있을 이재명이 왜 지금처럼 이렇게 무리한 정치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요? 지금 민정수석 등의 인사정책과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의 지속되는 행태를 보면 이재명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과 동맹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검찰과 동맹을 선택했다면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중에 흘러다니는 말처럼 단순히 자신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검찰과 연합한 것일까요? 이 말이 맞다고 해도, 설령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다른 여러 가지 위법적 사안을 만들어내어 이재명을 얽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공소 취소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정치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이재명의 정치 행보는 이 소설을 통해서 비로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아름다운 독재입니다. 흙수저조차 없는 맨손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느 소년이 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에서 고단하고 궁핍한 이런 사회생활을 거쳐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이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활동에 이어 중소도시의 시장으로 당선되고 이어서 도지사와 대통령에 오른 이야기입니다. 이는 위인전의 가장 전형적인 성장 서사이고 정치 이력입니다. 여기에 특히 수구 기득권 세력의 참혹한 탄압에서 살아남아 정치 정점에 이른 서사가 되어지면서 그의 이야기는 완벽을 넘어 숭앙의 대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내 행정과 대외 외교에서도 탁월한 정책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일궈내면서 그의 정치적 지지도와 인간적인 인기는 최절정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지지자들과 약속한 공약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척결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반대 진영의 인사들을 통합과 외연 확장이라는 명목하에 지지자들의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용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가 공약 중 가장 큰 역사적 의의와 시대정신으로 각인된 검찰개혁에 관하여 기존의 약속과는 달리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그의 개혁 의지에 관해 의심과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런 그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지만 아직은 그의 진심을 믿어보자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둘씩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지율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어느 소설의 제목처럼 급강하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런 정치적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취임 초기에 인간적 인기와 탁월한 정책 역량으로 그에 대한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특히 지지자들의 일각에서는 그의 연임을 연호하는 진풍경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헌법적으로 오직 단임만이 가능한데도 그의 정책 능력과 인간적 매력에 끌려 이들 지지자들은 그의 연임을 바란다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내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들을 접하는 민주시민들과 일반 지지자들도 여기에 그렇게 큰 반감을 갖지 않을 정도였고 이와 관련한 정치 분위기는 가능하다면 그의 연임도 무방하다는 정도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한편의 정치 공작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목소리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정치 행보와 극성 지지자들의 행태는 구태의 수구 기득권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즉 그의 정치 행보와 이들 극성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연임 운운 역시 이미 이전부터 계획된 정치적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른쪽 진영의 인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중용하고 있고 또 중용하려 하는지도 이 아름다운 독재라고 하는 정치적 마스터 플랜을 두고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조 틀레유라고 하는 멸칭으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역사와 시대정신을 이끌어온 인물들에 대해서 모멸과 악마를 확대하고 있는 그 이유도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독재에 대한 한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추악한 독재든 아름다운 독재이든 헌법적 규율을 넘어서 권력의 장기화를 획책하는 일체의 시도는 곧 독재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의 연임 시도와 그 실현은 민주당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이라고 하는 독재 한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이것이 주제는 아니었지만 대화 중에 유시민이 단호하게 연임 불가를 천명해버린 것도 이러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이재명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대통령 계보를 잇고 있지만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적통을 잇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민주당의 성원으로 민주당원들과 민주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그리고 그들과의 약속을 통해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의 정치적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결여된 역사의식은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에 부합하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고 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하에서 그가 연임을 꿈꾼다면 그는 당연히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워야 하고 자신은 민주당의 성원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들과의 정치적 투쟁에서 승리한 그의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은 수구 기득권 세력과 다름없는 이들과 그 정체성을 같이 하는 부패 집단으로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이러한 인식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원래 정치적 인간이란 탐욕이 그 동기이고 사익의 공익화를 통한 자신의 이익 추구가 가장 우선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 권력 투쟁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치적 날것들이 제한 없이 표출되고 이것들이 타협을 통해서 그럴듯한 정치적 명분으로 포장되면서 갈등은 봉합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민주당 내에서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정치적 고난을 기준으로 민주당 자체가 구태정치 그 자체라고 단정하고 이를 배척하는 것은 그의 사사로운 감정을 공식적인 정치 아젠다로 변질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오른쪽 수구적폐 세력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이념과 자세에 반이라도 민주당 내부로 돌린다면 그리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범민주 진영으로 돌린다면 지금과 같은 오해와 불신을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정치 행보는 이미 민주당을 오염시키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파괴로 정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에서부터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를 소중하게 품고 있는 민주 진보 시민들과 진성 민주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재명의 정치 행보는 곧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재명과 그 옹호 세력들의 역사적 반란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름다운 독재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연임 이슈와 관련하여 상징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재명의 연임이 역사적 과제이고 마치 자신의 삶 그 자체인 양 여기는 사람으로 지금은 오창석, 명민준 등과 함께 청와대 소통 관련 유튜브의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윤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지난 다스베이다에서 이재명의 정치 스탠스에 비판을 가한 유시민 작가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아젠다와 사회의식에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이전에는 순박한 무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개인의 역량을 숭상하고 더 나아가 이재명의 연임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오윤혜였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런 오윤혜의 말을 언급하며 이재명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그 발언에 이어 헌법 규정과 부속조항의 개정 등을 통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상당히 단호하게 천명하였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역사의식 없는 지성은 강도보다도 무섭고 역사의식 없는 무지는 바로 그 강도의 칼이다. 오윤혜가 역사의식 없는 무지의 한 유형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호위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영화를 누리기 위해 소위 뉴 이재명이라는 코올릭의 수건을 왼쪽 가슴에 길게 달고 있는 정치 무리들은 역사의식 없는 지식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우리 사회의 개혁의 주체로서 이들을 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자신의 사적 이익과 감정 실현을 위해 이들과 연합하고 있다면 이재명 역시 역사의식 없는 지식으로 규정됩니다. 만약 일말의 우려처럼 그렇다면 이재명과 뉴 이재명 무리들은 역사의식 없는 지식이 되고 이들에게 영합하여 자신의 사익을 공익화하여 공적 지위를 탐하는 자들은 바로 역사의식 없는 무지로 그들의 사납고 표독한 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윤혜와 같은 부류들은 본래 소박한 진심과 정치적 순수성이 오염되어 그들 역시 역사의식 없는 무지가 되어 민주 진보 시민들의 마음에 피를 내는 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제 추측과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의 일련의 일탈적 정치 행보는 그의 연임 시도라는 정치적 아젠다를 중심에 두고 보면 상당 부분이 명확하게 분석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 시도가 1차적 목표라고 하면 만약 연임 실패 시에는 다른 정치적 궤도로 전환하는 2차 목표까지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연임을 목표로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정치 수순은 당연히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하거나 200석 이상의 민주진보 연합 세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정치 행태나 그 과정은 여기서 단정 짓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복잡 단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인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명과 연임주의자들이 의석수 200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천권을 장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재명이 그렇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을 차기 민주당 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눈물겨운 여러 차례의 당무 개입 행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짐의 윤석열이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저질렀던 그런 행태보다도 오히려 더 노골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당무 개입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재명이 내보이고 있는 것은 이재명의 간절함과 당혹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치 김민석의 당대표 당선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로 법조인 정치 지도자로서는 그 위법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절박함을 볼 수 있습니다. 200석 이상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중도 세력은 물론 보수 우익 세력들과의 연합도 매우 기묘한 정치 행위인 것입니다. 민주 진보 세력과 이재명이 장악한 민주당 의석만으로 200석 이상을 자신할 수도 없고 그러기에 중도 및 우익 보수들의 의석까지 확보해야 하는 정치 구도를 고려하면 이재명이 지금까지 그렇게 오른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고 또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임을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들을 최소한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들로는 가장 먼저 차기 대권 주자군들을 떠올릴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바로 조국입니다. 국짐에서는 인정하기는 싫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면 오세훈, 한동훈 정도가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민주진보층에서는 조국이 가장 대표적인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 평택을 선거를 통해서 조국은 다시 한번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는 상징적인 정치인으로 그것도 수구 세력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지로서 윤석열 내란을 함께 이겨낸 민주당과 이재명으로부터의 핍박과 모욕을 받는 억울한 정치인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전에 검찰 권력으로부터 멸문주화를 당한 정치적 희생자로서 그리고 검찰개혁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자 실천 주체로서 민주시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재명이 연임을 시도함에 있어 오세훈과 한동훈은 정치적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그런 타협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 이재명과 연임 추진 세력들에게는 조국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과 한동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약점, 즉 민주시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그들의 다양한 위법적 행위들이 정치적 흥정과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면 조국은 그런 점에서 말 그대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고 두터운 정법의 정치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조국 세력들이 기껏해야 내세우는 입시 비리 등의 요소들은 이미 법적으로 그 대가를 모두 치렀고 이후에 증거의 위법성 등으로 재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오세훈이나 한동훈의 잠재적인 위법 비리들은 비교될 수 없는 큰 부피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과 연임 세력들은 오세훈과 한동훈의 목에 칼을 씌워둘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그들은 서슬푸른 칼날의 검찰 권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재명이 검찰개혁을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검찰 권력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은 최대 정적무리인 오세훈과 한동훈 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등의 정치 피라미들도 창궐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담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은 이런 검찰 권력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정치적 존재가 되어버렸고 따라서 조국은 물리적인 작업, 즉 검찰 권력과 같은 하드 파워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바이러스처럼
정보 통제와 상징 조작 등을 통해서 조국 죽이기를 시전할 수밖에 없고 최근 문조 틀레요 공작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임 시나리오를 두고 보면 이재명의 권력의 양축은 검찰 권력과 뉴 조중동으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뉴 조중동이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정보 통제와 전파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들을 말하는 바 최근 우후 죽순처럼 창궐하고 있는 친명 유튜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조직적인 행태와 정보의 조작 그리고 전파 네트워크와 이를 실행하는 메커니즘이 구재래 언론의 조중동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들을 총칭하여 뉴 조중동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배후에 조중동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리 잡고 있을 거라는 의심 역시 뉴 조중동이란 명칭 부여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재명 연입 세력은 다음의 목표들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당권 및 공천권 장악을 통한 의회 최대 의석수 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을 통한 의회 연합 세력의 확충입니다. 즉 보수 인사 등의 중용입니다. 세 번째는 검찰 권력의 유지와 이를 이용한 오세훈, 한동훈 등 정적 제거 또는 타협 포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조중동을 활용한 조국 등 민주진보 진영의 대권주자 및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의 삭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임 실패 시에는 이재명 세력은 개헌을 통해 내각제 실현과 이를 통한 이재명 권력의 정권 연장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제는 오랫동안 수구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노려왔던 그들의 최종 정치 목적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 등의 권력 연장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이들과 손잡고 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각제는 현대판 세도정치라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누리는 제 가치들의 세습화,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 권력의 세습화를 낳을 것이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 정점에 이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정치인들이 국회라고 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짬짬이를 통해서 선출되는 권력 정점인 총리 자리는 노려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순환이 5년의 대통령 임기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2년 정도 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두머리 정우군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군침이 도는 정치 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정치적 난제가 있거나 불안한 사회 현황 등을 이유로 이 주기는 더욱 단축될 수 있고 그만큼 총리 자리를 향유하는 주체들의 숫자도 확대되기 때문에 한 정치 세력의 우두머리 정도의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은 정치적 흥정과 타협을 통해서 누구나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어 그들만의 정치적 메리트가 차고 넘친다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 이런 정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때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정치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는 구호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이 연임을 이루고 아니면 내각제로 나아가 기득권들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여 아름다운 독재를 하고 말겠다는 외침으로 들립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한 취인은 이재명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와 역사적으로도 그런 시도는 민주주의적인 대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고 하겠지만 보다 깊은 속내는 이재명의 이러한 아름다운 독재 시도의 위험성과 이런 시도가 가져올지도 모르는 그 파국의 결말에 대해서 이재명을 경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독재는 없습니다. 독재는 그 형태와 방식이 어떠하든 오직 추악한 독재만이 있을 뿐입니다.